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형량도 가볍고 신상 정보 공개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는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취급했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수단 또는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살인의 고의가 있어 강간 등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을 10년간 공개할 것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도 20년간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형 집행기간과 겹치는 신상정보 공개가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의 경우에는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내려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20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화가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명도 연장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도 노인 복지를 이야기를 할 때 노인 연령 상향이라든지 청년도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시대가 이 변화하는 만큼 이 형량에 대한 것과 사회와의 격리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네네. 즉 형량에 대한 가중 처벌과 좀 강력한 사법 체제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과실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요, 과실이 100대 0입니다. 그렇죠, 범죄자가 아무런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을 묻지마 폭행하고 기절에 이르게 하고 또 끌고 가서 성폭행한 사건이죠. 네. 정말 피해자는 선량한 한 명의 시민일 뿐이고요. 범죄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렇죠.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더 저는 무거운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상 공개를 하는 거는 뭐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의 신상 공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 돌려차기 범죄의 범죄자에게 이렇게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요. 출소 이후에 부터 이제 신상이 공개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잊어먹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범죄자의 어떤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에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악질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N번방의 사건의 조주빈이나 정유정처럼 포토라인에 세우든지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이 범죄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좀 파격적으로 좀 강화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에 대한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머그샷 공개는 그 범죄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민등록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얼굴과도 매칭이 잘 되지 않고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서는 이 부분을 공공의 정보와 공공의 이해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좀 따져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변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평소에 원한이 있거나 평소에 무슨 관계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묻지마 범죄였지 않습니까? 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노력, 어떤 게 가능할까요?
묻지마 범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대상도 시기도 특정할 수가 그렇죠.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범죄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예방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은 그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격리에 대한 형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그냥 개인적인 네네. 의견이고요. 네. 더해서는 이렇게 묻지마 범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묶어버리면 세부적으로 접근할 그 경로가 네. 차단이 됩니다. 네네.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던 정유정 사건이나 그렇죠. 지금 이 돌려차기 사건 둘 다 대상이 불특정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두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묻지마 범죄라는 걸로 묶여버리게 되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과 대책의 디테일이 부족하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량하지 못한 아주 잘못된 인격을 가진 범죄자들이 네. 선량한 시민들을 피해를 끼치는 이런 저는 사건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속상한 것은 선량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난 역사에서부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 사실은 행정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예방은 사건들이죠. 어렵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죄에 처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놔야지 네네. 범죄자들도 두려움을 네.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형을 구형하고 네. 또 많은 형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반성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벌을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